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도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내일 국내 일정을 보고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영국을 거쳐서 파리까지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간략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찌감치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조명현, 그러니까 이제 법카 수행비서가 되겠죠. 이재명 수행비서인데 뭐 한 개 법카 긁어가지고 열받고 그야말로 정말 벼랑 끝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권익위에 신고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얼굴과 실명을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썼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야,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간략하게는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심야 방송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인간이 말이죠. 경기도지사를 해먹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대선을 2번 나왔고 2027년 통해 또 한 번 나오겠다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불행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흔히 점입가경이라고 하는데요. 백태망상 점입가경 이거 갖고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싹 휩쓸고 왔는데 이 대구 동래구에서 무려 3시간씩이나 사진 찍고 사인을 해줬어요. 그때 사진을 찍은 학생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 시험을 보러 서울에 오는 학생들도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를 비롯해서 또 어떤 아이는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위트 있게 대답한 내용,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과 관련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비화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준석이 쫄딱 망한 것이죠, 뭐.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 대구 방문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예. 그래서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잖아요. 이 타이밍, 기획, 이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이가 지금 연락망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6시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1만 4천여 명이 여기 연락이 왔대요. 야,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창당 발기인이 된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 뭐 창당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열망이 야망이 큰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청년 세대 정치인 참여 열기가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다만 그 판을 주도하는 인간이 바로 이준석이라고 하는데 한계를 저는 느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뉴스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상민 의원이 말이죠. 월요일 날 혁신위하고,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도 가져요. 자,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일단 탈당하겠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상민 의원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입당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말이죠. 예, 조국이 윤 대통령의 탄핵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겠는데 그 조명현 법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재명의 실체를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한 10여 분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다 말씀드리면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처음으로 책을 썼고 책을 가지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도착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대담을 현장 일정을 다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역할, 그리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에이펙 경제협력체 실현,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왔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3분 이 미팅, 담소 이 정도밖에는 못했고, 그리고 20일부터 영국 국왕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 그래서요,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정상이 됩니다. 아주 좋은 기록이죠. 그래서 21일 날 영국 의회 영어연설, 22일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한영 비즈니스 포럼, 한영 최고 과학기술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 날 파리로 이동해서 엑스포 유치의 총력전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파리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BI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찬, 그리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방문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화면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 오늘 이번 그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자료 화면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조 연설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회의 장면이 되겠고, 예. 자, 이거는 기시다 총리. 요거는 이제 바이든 주재 이 회담 내용이 되겠고요. 김 여사는 이제 그 별도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인이 초대한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 이 블랙핑크의 로제 이 아이돌 그룹 가수가 참여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질 바이든 여사도 감사를 표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한중 정상회담은 3분간 그냥 조우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떠날 때의 지금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중 미팅, 조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쭉 이제 한번 일별을 해보면요, 이렇게 많은,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주 특이한 것이죠. 예. 후보 연구소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세션을, 간담회 세션을 가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윤 대통령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현, 그러니까 이제 법카 의혹의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이미 제가도 이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명현 씨가 보여준 이 정말 법카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 조명현 씨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 수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책자를 냈어요. 이것도 일단 일변.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수시. 야, 이거 하나를 지돈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명현 씨를 좀 도와준다는 기분으로 한 번도 경호해보지 못한 법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자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가 여기에 다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청담동까지 가서 이제 화장품을 사는, 샴푸를 사는. 예, 이게 이제 조명현 씨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야, 이런 인간이 말이지 참 큰일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만 이 결론 핵심적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의 박돈규 기자가 직접 만나서 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로하게 된 것은요, 자기는 이게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말이죠, 국회의원도 해먹고 또 당 대표까지 해먹고 뻔질나게 국민 세금을 그야말로 약탈해간 인간인데 이거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게 됐다.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개표할 때는 아주 그냥 긴장을 했고, 만약에 된다면 해외로 이민 가려고 그랬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법카 의혹이 제공됐을 때 결혼식을 했는데 이것도 가까운 친지만 초대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도요, 경찰이 이제 신변 보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는 신변 보호자는 스마트워치를 타고 다니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총선 2010년도 성남시장 이친시 때 이재명 시장 부부와 처음 대면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성남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니까 행사 때마다 이제 봤는데 성남 이 문화재단에서 일할 때 마지막에 인정을 받아서 의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기지사 자리로까지 이제 발탁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VIP 운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얇은 빙판 같아 가지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독방이라고 하는데 실수하면 나 하나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남시장은 절대 권력이었다. 간부부터 일단 직원까지 승진, 자리 유지를 위해서 눈치를 봤다. 예. 그리고 2018년 눈수미 시장이 당선되면서 본인의 의전 역할이 싹 줄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그냥 노비같이 부려먹으니까 일이 많았고 운수미 때는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소연 씨가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제안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가게 됐다. 예, 어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이 배 씨가 말이죠. 배 씨가 이제부터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축하한다. 이렇게까지 참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제 감이 잡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VIP 의전은 보안상이 많고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가시비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텔레그램을 깔라고 하더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감을 못했다. 그리고 정치 성향으로 보면 나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중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자 달라진 것은 공익 제보자로 살 때는 늘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지붕은 절벽에서 뛰어내린 느낌이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냥 추락하고 있다. 참 안타까워요. 퇴직 후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요즘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바닥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2년 동안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모텔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뒤부터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찾아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 고발자다 보니까 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난 9월까지 야간 택배를 하다가 다쳐서 그만뒀고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얻어 생활해 오고 있다. 그리고 회고록을 쓴 이유는 2021년 겨울에 1차 제보를 한 뒤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발한 정치인은 대선 패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거대 당의 대표로 됐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멀쩡하게 세상을 뒤적고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책 쓴 이유는 3개다. 첫째는 명예를 회복해야 됐고 두 번째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실체를 파악하도록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공익제보자들의 신고 후에 얼마나 서글픈 삶을 사는지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이런 얘기는요. 자, 이 조명현 씨가 지금 7급 공무원을 했잖아요. 조명현 씨 업무라고 하는 것은 참 지면에 옮기기가 민망한 수준일 정도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공간에 넣을 샌드위치하고 과일을 픽업해서 냉장고에 채워놨는데 이재명 지사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고 속옷을 직접 빨기도 했고요. 그리고 순회동에 있는 자택으로 올라갈 초밥, 소고기도 부지런히 실어놨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배소연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하더라도 24 초기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지나면서부터 야 이거 좀 제대로 비서 업무를 시키겠거니 하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버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실 비서실은요 두 팀 있는데 하나는 정무정책을 총괄하는 정무팀 여기에 이제 정진상하고 김현지는 지금 국회 4급 비서관으로 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전팀인데 의전팀은 지사님 팀과 사문팀으로 나누는데 이 조명현 씨는 사문팀 팀으로 가서 김혜경이 수발을 전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씨는요, 이 사모님 팀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주 섞인 말로 썼고요. 일과의 90%가 배달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리고 생활용품을 챙기는 일을 했고 명절 선물부터 제사 음식까지 준비했고 공식적으로는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하인 공노비와 같았다. 그리고요 경기도지사가 지금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수사기관이 밝혀줄 것이고 내가 8개월쯤 있었는데 법과를 긁는 게 일상이더라. 하루에 2번 긁게 할 땐 날짜를 배분했고 주말에는 일단 우리 개인 카드로 긁고 평일에 가서 취소한 뒤에 법카로 다시 긁었다. 내 지갑에는 속칭 카드깡으로 인해서 처리할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야, 참 이거 심각하죠. 그럼 총액은 얼마 되느냐?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틀리면 욕공받을 게 뻔하니까. 그러면서요, 이재명 지사가 먹던 모닝샌드 3종 세트, 샌드위치에다가 닭가슴살 샐러드, 과일. 야, 잘도 먹어요. 이것만 말하면 한 끼에 3만 원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법과를 수사상으로 처리해야 했고, 공무원들에게는 부패하지 말라, 돈 받지 말라던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국고를 자기 아침밥을 위해서 쓴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그리고 경남으로 출장 갔다가 이 쿠팡 분류세대가 불나면서 급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먹을 샌드위치가 준비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말이죠. 야자 때문에 빵이 눅눅해지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 이게 이제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준비가 덜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배소연이가 전화 와가지고 무조건 해결하라. 그러면서 짜증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샴푸를 사러 청담동에 다녀온 거, 휴일에 공무를 부리고 샴푸 값은 경기도 세금으로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 자, 참, 그리고요. 또, 이재명이는 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할 줄 알더라. 이렇게 말을 확 바꾸듯이 자기한테 언제든지 유리한 상황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과 아이들처럼 이중적이고 밖으로는 노체 재편을 내치면서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제 샴푸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카가 마르고 닳도록 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불법 의존과 국민 세금으로 쓴 초밥, 소고기, 백숙, 샌드위치 사고면서 개인 돈처럼 쓴 법카 유혹이 제일 크고 이것이 본인 제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담로 샴푸라든가 김혜경의 생일 선물 이런 거 전부 법카로 살 수 없는 물품들은 여러 부서에서 각출한 업무 추진비나 출장비를 구매하는 거예요. 야, 참 치밀하죠. 과연 공직자 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고 김혜경이가 공관에 다녀가는 날이면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소연이가 음식을 많이 채워두지 마라. 다 가지고 가니까 적당히 넣어놓으라. 라고 할 정도로 김혜경이가 싹싹 공관에 와서 냉장고를 다 그냥 아주 박살을 내고 가져가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단식을 하는 건데 그걸 보고서 자기에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50일가량 지연시키지 않았느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일제 9월에 AXI 샴푸하고 주말에 서울 청담동에서 구매했는데 왕복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샴푸만이 아니라 약, 과자, 제사상, 차림, 명절 선물, 김혜경이 생일 케이크, 개인차 수리비 전부 여기에 법가를 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병원 수속하고 약 챙겨주고 대리 처방까지 비서실 일꾼이 내가 직접 처리했다. 아, 참 기가 막힌 인간 아닙니까? 예, 이거 참 그러면서요. 이게 모든 일을 조명은 씨는요 기록하고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도지사에서 물러날 때 어공생활도 끝이 났는데 그러면서 부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법과 불법사에 대한 제보를 결심을 했고요. 용기를 내서 2020년도 1월에 이재명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싸움을 결정하게 된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금 도둑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테니 이대로 덮어두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 겁이 났고 나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개인이고 상대는 거대 여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냐. 제보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한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 자, 그리고요. 김혜영 씨가 김건희 여사를 표적 삼아서 후보 배우자까지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법과 불법 사용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당시 그야말로 짜릿했냐? 그랬더니 전혀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 멸종하고 뒤로 갔을 뿐이고 나는 살았구나 하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왜? 상대가 더 과격하게 나올 텐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더 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후원, 이 책 쓰는 거와 관련해서 후원도 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후원도. 그리고 몇 협박이나 물리적 위협 많았다.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하나의 종교와 같아가지고 극렬 지지자들이 보기에 그 얌나를 막은 나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다. 협박처럼 들리는 전화를 받는 적도 있고 경찰의 신문모를 받고 있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는 절대 기사에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표 방송 보면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피가 말랐다. 만약 당선이 되면 해외 도피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0.7% 차이로 그가 졌는데 한 고비는 넘겼구나 싶었는데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운동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다윗과 골라오의 싸움인데 이 조명 씨의 무기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무기는 사실과 증거 이외에는 없다. 예. 그러면서 무슨 왕실도 아니고 고위공무원 가족이 잔심을 시키고 부려먹을 몸종을 고용해 국가생활로 월급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에는 일과의 90% 이상을 이재명과 김혜경 신부로 하는데 써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해피엔딩이 뭐냐? 해피엔딩.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몸통이 이제 이재명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이가 만약에 가짜다. 그러면 판례금지 시정이라든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 중일 때 사법경찰 도움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조심스럽게 했고, 예, 공익 제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할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지금 나와 그가 비슷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같다는 점이다.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잡고 명분 없는 출퇴근. 당식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다. 책임 안 지고 자꾸 도망가면 나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이 5명이나 사망한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용수 비서실장이 유서를 남겼는데, 이제는 정치를 그만 내려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수사 세상이 돼 억울합니다.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유서를 보고 나서는 참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분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가장 우연관에 속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당신이 저지른 우위법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사실 나는 사실과 정직이 정의라고 믿는데 당시에는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 이 사태의 해피엔딩은 뭐냐? 나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소망하고 다음날 카드값 어쩌지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다. 그렇게 돼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 머물지 않겠고 이제부터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당당히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이다. 이재명 대표를 독대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속 시원하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편하게 사시라. 아주 결론을 잘 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벌써 20여 분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동대구역에서 3시간 이상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고3 수행들하고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는요, 제 시험을 다 가져가셔라 이렇게 응원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시험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듣고서 제가 어릴 때 시험운이 꽤 좋았다. 제 운을 다 가져가시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손자와 함께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 손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관이 아이한테 내가 대통령 해라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확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부탁한 사람들 중에는요, 현역 군인들도 다수였는데 그들에게도요, 건강히 군 생활하시라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는 사실상의 정치 대비 선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이제 이번 방문이 2번째인데 방문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의미 왜 대구를 존경하는지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첫째는 6.25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도시를 적한테 뺏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자유민주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 2번째는요. 전쟁 폐허 이후에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3번째가 굉장한 여름 더위인데 이거를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총선 대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요.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이익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게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전을 비난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인데 노무현 대통령에서 현재 제가 추진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실패했고 우리는 늦었지만 참고할 자료가 많아 잘 해보겠다. 그래서 이민청 그리고 외국인 이민 정책 요거는 이제 한당간의 대표적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나라인데 해외 나가보면 20세기 할리우드처럼 동경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반면 출산율 0.7에 불과해서 외국인 인력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 이민정책 현장 상황과 반응을 체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서 이정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겁대했던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는요.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라.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이정화 검사를 아느냐? 탄핵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아주 이준석이가 쩔쩔매고 있다. 이 사진도 제가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뭐 줄 서서 사인 받는 거, 예? 아주 뭐 인기가 아주 짱이었죠. 인기 짱. 예. 요런 거 딱 보시면 이거 뭐 줄 서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하나는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딱 건물 밖에서 줄 서 있잖아요. 스마일 센터 밖에서. 그리고 이제 그 스마일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격려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또 이 서울에서 또 진흥전 이 변호사가 이 봉사활동하는 것이 지금 야권에서 배가 아파가지고요. 계속 지금 말하자면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이정화 검사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와 관련해서 뭐 이 징계, 당시 이제 박은정 검사가 이 검찰 감사 부장인가 뭐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반발하는 그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김영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 봐줬다는 건데 전부 근거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그동안에 대구에서 며칠씩 있으면서 바람 잡았던 것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갔고 요 기반이 이제 스피로버 효과라고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만드는 작업만 자연스럽게 잘 하면 하나의 이제 날개를 곧 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준석이는요. 한동훈 장관을 폄훼했죠. 극지 않은 복권이다. 자기한테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그 주제를 바꿔야 돼요. 주어를 바꿔야 돼. 어떻게? 경쟁 상대가 이준석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이죠. 연락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신당 공고를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신당 공고 쫙 냈는데 내기가 무섭게 지금 이제 이 연락이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냐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지금 이제 언론 보면은 지금 6시간 만에요. 14,183명.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당 공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준석이 이제 이게 이제 다 이준석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신당 이 공고문을 보면 신당 사실상 공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신당이라 하는 거 연락만 구성을 한다. 제가 어떤 정치를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한 게 큰 빚을 지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유진석의 지가 그 전당대회 때 3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서 멋진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따라서 수십 년간의 잘못된 관합 속에 젖어 있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길에 종탐에 달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발기인 또는 당원 명배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염려 마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말이죠. 오늘 이제 5시 40분 기준으로 6시간 만에 1만 4천여 명이 모여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대구는요, 시도블 인구 비율에 비해서 참여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극지하는 복권이니 뭐니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등등 벌써부터 폄하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한 장관도 이제 매력적인 정치 캐릭터로 밟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선택할지 궁금하고 앞으로 한 장관에는 법무장관의 영역을 넘어서는 많은 방면에서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 장관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져 나갈 지지층도 있고 더 지지해 나갈 지지층도 있고 이런 게 앞으로 아마 픽 챌린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자기하고는 다른 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분인데 한 장관을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겹치지 않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긍정적 의미의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서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 장관의 정치적 모습을 벌써부터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일면 아주 그냥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은 폄하하는 발언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법조의 커리어에서 보면 최정점에 있는 분이고 정치적 면에 있어서는 극지하는 복권 같은 존재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얕잡아 보는 것이죠. 너 정치판이 얼마나 오른 줄 알아? 나는 이미 선수야. 너는 이제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달려있어. 근데 너는 정청에서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상민 지금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21일 대전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대전에서 혁신위가요. 이 의원을 초청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 개혁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들을 예정이고요. 강연 이후에는 이 의원하고 혁신위원 간의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을 이미 그럼 이상민 의원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표 그러게 이준석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힘 입당 선택지까지 확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은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결함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따라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소위 공천을 흥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역이용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자신의 거취를 확실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 글쎄요, 신당으로 갈까요?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상민 의원이 나오면 유성 지금 뭐 갑인가요? 유성에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성에서 나오는데 다른 지역으로는 안 가는데 거기서 유성에서 나오려면 국민의힘으로 가야지 거기서 이준석 신당이 무슨 영향가가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찌감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